자, 이제 조선시대 네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양난의 발생인데요. 조선시대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 분수령,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합쳐서 양난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일어났고 어떠한 전개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 조선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선생님이랑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난의 발생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선생님의 임진왜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임진왜란의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냐? 일단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잖아. 근데 1592년까지 조선에서는 단 한 번도 큰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즉 200년간의 평화가 있었고요. 그 평화의 기간 동안 군역제도, 군사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문란해져 있었어. 그럼 이 문란해진 군사 시스템을 누군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훈구파, 살인파, 그 다음에 동인, 서인으로 나눠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거야. 이러한 와중에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세력을 안정시키고 본인을 위협하는 신흥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외 침략을 마구마구 분출합니다. 대외 침략의 욕구를 마구마구 분출을 해. 그래서 조선으로부터 조선에게 정명향도를 요구하는데 정명향도는 뭐냐면 우리 일본이 명나라를 쳐들어갈 거니까 조선은 길을 비켜줘. 우리가 쳐들어갈 거니까 너네는 길 좀 내줘 라고 요구를 하는데 조선에서 이걸 받아들이겠니? 안 받아들이죠. 왜? 당시 명나라는 조선의 아빠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 주기로 간다는데 왜 길을 비켜주겠어? 그래서 조선은 이 정명향도를 거부합니다. 조선이 정명향도를 거부하자 일본은 부산포로 쳐들어오게 되고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 거죠. 전쟁 초반을 보면 일본은 파죽지세로 이깁니다. 일단 부산포에서 이기고요. 동래성에서 이기고 상주에서도 이겨. 그러니까 일본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큰 승리를 거두니까 조선 정부도 당황을 했겠지. 그리고 일본은 당시 신무기 조총도 들고 왔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선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당대 조선의 최고 장수였던 신립 장군에게 군사 8천을 주고 일본을 막으라고 내려보내. 그래서 신립이 당시 충주, 현재 충주 지방의 탄금대라는 곳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일본을 맞상대하지만 결국에는 탄금대에서 신립 장군의 부대는 전멸하게 되고요. 조선 정부는 수도 한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당시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개성, 그 다음에 평양, 의주까지 도망을 가는데 의주까지 갔다는 거는 자칫하면 명나라까지 도망을 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주에 간 선조는 이제 명나라로부터 원군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고, 우리 조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가 당시 여기 가 있고 이제 일본도 연이어서 이제 한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한성에 들어온 일본은 당시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을 하냐면 일본은 사실 임진왜란을 길게 끌 생각이 없어서 짧게 선조를 사로잡아서 조선을 장악한 다음에 명나라를 공격하는 게 일본의 원래 목표였단 말이야. 근데 한성에 갔는데 선조가 없는 거야. 왕이 없어. 왕이 막 백성을 버리고 막 도망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은 한성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일본이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조선의 첫 번째 승전보가 울리게 되고요. 그 첫 승전보를 안겨준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당시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사천, 한산도 대첩 계속해서 승리를 하면서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남해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건 뭐냐면 얘들아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일단 일본으로부터 오는 보급부대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보호한 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순신과 수군이 이제 활약을 해주는 동안 육지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합니다. 이 의병은 대표적으로 곽재우, 유정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들이 조직한 의병은 익숙한 본인 동네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익숙한 지형 지리를 활용해서 게릴라 전투를 계속해서 펼쳐서 일본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이제 점차
이 전쟁은 알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선생님이 두 가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순신과 관련된 지도, 그다음에 요거는 의병과 관련된 지도. 물론 여기 안에 관군도 있긴 하지만요. 이거는 의병과 관련된 지도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지도들이 나오면 아, 이순신과 의병 관련된 지도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의 전세를 우리가 알 수 없게까지 배웠죠. 근데 이제 이후의 상황을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명나라로부터 지원군이 도착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명나라의 지원군과 조선의 군대가 힘을 합쳐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부터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은 이제 한양 앞까지 쫓아가게 되는데 이 한양까지 몰리게 되니까 일본도 치열하게 막 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막 벽제간 전투에서 막 명나라가 또 크게 패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되니까 먼저 명나라에서 일본한테 휴전협상을 제의하게 되고요. 휴전협상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임진왜란은 잠시 쉬어가게 되죠. 이 쉬어가는 기간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이라는 군대도 만들고 여러 전열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협상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당시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막 내거는 거야. 막 조선 아래쪽 지방을 지대들이 다스리겠다. 그다음 명나라 황제의 딸을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시집 보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명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선도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휴전이 결렬되게 되고요. 휴전이 결렬되자 1597년 일본은 조선을 한 번 더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바로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근데 정유재란에서도 일본은 크게 승리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대표적으로 직산전투,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명량해전을 통해서 조선이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시작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철수를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본국을 돌아가는 일본군을 쫓아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을 벌이니 그게 바로 노량해전이고요. 노량해전의 결과 조선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일본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안타깝게 전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노량해전의 결과 임진왜란은 완전히 끝! 엔드하게 되었다. 그럼 임진왜란의 결과를 이제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쟁 자체가 조선에서 일어났지. 그러니까 조선은 당연히 국토가 황폐화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왜냐면 일본군이 우리 조선 백성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했거든. 그 다음에 상당수의 문화재도 소실이 되는데 이때 조선의 전궁이었던 경복궁이 불타게 되죠. 그럼 일본은 어떠한 상황을 겪었냐? 일단 일본은 굉장히 상당한 이득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문화 발전부터 보면 당시 조선으로부터 조선에 있던 굉장한 기술자들, 사상가들을 다 일본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발전을 이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으니까 정권이 교체되는데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니까 새롭게 일본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 정부한테 계속 뭐라고 했냐면 야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거야. 나는 조선이랑 다시 친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랑 제발 다시 국교를 맺어줘. 라고 요청을 하고 조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기유약조를 계기로 해서 일본과 조선 사이의 국교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국교가 회복됨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통신사를 파견하는데 얘들아 통신사는 굉장히 중요해. 통신사는 뭐냐면 일본이 조선의 문화를 배우러 오는 거야. 그럼 일본인들이 조선의 문화를 배워가고요. 그 배워간 문화를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다시 문화를 한 번 더 발전시켰겠지. 그래서 이 나중에 문화 발전을 가지고 일본은 상당한 경제적 이득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으로부터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 도공들을 잡아가가지고 일본 내에 도자기가 굉장히 발전하거든.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유럽에 팔아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게 일본이야.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은 사실 일본의 실질적인 승리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는 보면 명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는데 파병 후에 국방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이제 국방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명나라도 상당히
이제 불리해지게 되는데, 이게 왜 불리해지게 되냐면 이 명나라 조선 일본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동안 조선 위에 있던 여진이라는 나라가 점차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금이 막 강력해져가지고 명나라를 위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금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명나라는 상당한 위협에 처해지게 되고요. 이후에 나올 정묘호란, 그다음에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임진왜란의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임진왜란 이후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이랑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제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정치적 상황을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조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바로 광해군이었고요. 광해군 때부터 다시 우리는 붕당의 흐름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붕당이란 건 얘들아, 살인파가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동인이랑 서인으로 나눠서 정쟁을 펼친 걸 우리는 붕당이라고 했죠. 근데 이 붕당이 선조 때 다시 한 번 더 변화하게 되는데, 선조 때 이 동인이 서인을 두고 북인이랑 남인으로 다시 쪼개집니다. 그럼 북인이랑 남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북인은 서인을 완전히 정치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남인은 야 그래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바로 남인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광해군 때는 북인, 남인, 서인 이렇게 세 세력이 존재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광해군이랑 같이 정책을 펼친, 광해군과 친했던 정치 세력은 바로 북인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이, 북인이 집권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광해군의 정책들을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들아, 광해군의 1차적인 미션은 뭐였을까? 그치, 전쟁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은 피폐해져 있어. 그럼 그 피폐해진 조선을 다시 옛날의 조선으로 만드는 거겠지. 그래서 전후복구 사업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요. 이 전후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세금 부담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시하는데, 이 대동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외정책으로는 중리외교를 실시하는데, 이 중리외교는 별표 3개. 광해군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게 바로 중립외교입니다. 그럼 중립외교는 과연 무엇인가? 를 좀 선생님이랑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일단 당시 명나라랑 조선이랑 일본이랑 치열하게 싸울 동안 아까 말했지만 이 조선 위에 있던 여진족이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야. 그리고 이 후금은 점차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강해진 후금이 당시 쇠퇴하던 명나라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 명나라가 조선으로부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너네를 도와줬는데 지금 오랑캐가 침략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네가 군대를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조선이 요청을 한 거야. 얘들아, 너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선생님 같으면 안 보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광해군도 엄청나게 딜레마에 빠진 거야.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보내는 건 맞는데 차지 후금한테 까불었다가 후금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광해군도 이 딜레마에 엄청나게 빠진 거야. 그래서 이 딜레마 끝에, 이 고민 끝에 광해군이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면 중립외교입니다. 중립외교는 뭐냐면 얘들아, 실리적인 이득을 챙기는 건데,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알려줄게요. 당시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광해군이 파견을 합니다. 전쟁에 참전을 시킵니다. 근데 강홍립을 파견할 때 광해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일단 군대를 파견하긴 하는데 너 가자마자 후금한테 항복해라. 그리고 우리 조선은 후금이랑 싸울 생각도 없고 후금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가 요구한 대로 군대를 파견도 하고요, 후금이랑 실질적인 외교 관계도 챙긴 거지. 이게 바로 중립외교예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질적인 실리적인 이득을 챙긴 게 바로 중립외교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광해군의 중립을 딱 보면 어때? 멋지잖아. 그렇지? 나라에 이득되는 일만 한 거잖아. 근데 당시 비주류였던 서인과 남인은 완전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야.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야? 의리야, 의리. 의리. 근데 서인과 남인 입장에서는 그거야. 야, 어떻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는데 의리 없게 저 오랑캐 편을 드냐. 광해군 저거 안 되겠다. 막 벼르고 있었어, 서인이랑 남인이. 근데 이때 광해군이 하나의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실수가 바로 뭐냐면 광해군이 자기 양엄마, 친엄마는 아니에요. 자기 양엄마인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자기 동생, 친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동생 영창대군을 죽여버린 일이 발생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영창대군이 내 왕권을 위협한다는 생각에 죽여버린 일이지만 좀 너무하긴 하죠.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어린 동생이었거든. 그래서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사사한 객추국사를 일으키니까 서인이랑 남인은 옳았구나. 광해군을 끌어내려야겠다. 어떻게 효를 중요시하는 성리학사회에서 자기 엄마를 폐위하고 동생을 죽여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폐모살제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서인이랑 남인이 힘을 합쳐서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인조를 왕위에 앉힙니다. 이게 바로 인조반정이고요.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되죠. 그리고 인조 때는 자연스럽게 서인과 남인이 함께 정치를 하는, 서인이 우위에 있긴 하지만 서인과 남인이 함께 정치를 꾸려가는 서인 남인 연립 정권의 형태를 띄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인조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괄의 난이 있는데, 이괄의 난은 그냥 이거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괄은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세력이기도 한데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공신 명단을 작성할 거 아니야. 근데 1등 공신이 있고 2등 공신이 있는데 이괄이 2등 공신 명단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괄이 화가 난 거지. 야, 나는 1등 공신 같은데 왜 2등 공신 주냐 하면서 난을 일으킨 거고요. 그냥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요게 있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2번이죠. 아까 말했지만 중리외교에 반대한 서인이랑 남인이 인조를 안 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인조는 명나라랑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으로 외교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명 정책의 결과 후금은 당연히 화가 났고요. 화가 난 결과 1627년 정묘호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정묘호란의 결과 조선이랑 후금은 형제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금이 형, 조선이 동생, 이러한 관계를 맺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후금은 점차 더 세력을 키운 다음에 아예 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후금이 청이라는 청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게 되고요. 완전히 명을 거의 KO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조선한테 한 번 더 요구를 합니다. 야, 나 이제 형제관계는 싫다. 이 군신관계 하자. 너네랑 명나라 대하듯이, 조선이 명나라 대하듯이 우리 그렇게 대해라. 우리를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를 임금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인조랑 서인이랑 남인은 어떻게 얘기하겠어? 야, 씨, 너 어떻게 오랑캐를 임금으로 섬기냐.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거부해? 그럼 우리 한 번 더 쳐들어간다 해서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고요. 이 병자호란은 조선이 싸울 새도 없이 압도적으로 패배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얘들아 이순신도 있고 의병도 있었잖아. 그런 거 없어. 압도적으로 져요. 병자호란 때는. 그래서 인조도 도망도 제대로 못 갑니다. 도망도 제대로 못 가서 당시 수도 한성 근처에 있던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 남한산성에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한산성에서 조선 정부는 여기 있고 주변에 청나라 군대는 그냥 지켜보는 거야. 왜? 당시 겨울이었거든. 뭐 먹을 게 있겠냐. 그래서 대포나 한 대씩 쏩니다. 심심할 때마다. 나와. 근데 조선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동안 이 안에서 뭐 했냐면 당시 조선 정부에서 두 개의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김상원을 필두로 한 주전론과 최명기를 필두로 한 주화론이 치열하게 이 남한산성 안에서 대립합니다.
그럼 이 대립의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주전론은 뭐냐면 전쟁을 주장하는 논이야. 그러니까 김상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종묘사직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남한상성 안에서 최대한 버텨서 싸워야 된다라는 게 주전론이고요. 주화론은 지금 전쟁을 더 하는 거는 너무나도 큰 손해다. 너무나도 큰 피해가 따를 것이다. 전쟁을 빨리 중단하고 우리가 빨리 항복을 해서 후사를 도모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주화론이에요. 그래서 이 주전론이랑 주화론이 약 40일 동안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요. 결국 인조는 주화론의 말에 따라서 항복을 하게 되죠. 항복의 결과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욕을 겪게 되고요. 당시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정치 상황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두 번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으로 완전 굴욕을 맛본 조선의 정부 그리고 조선의 정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